마음속의 악마.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언니들, 어디 가려는 거야? 에이미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매그와 조, 두 언니가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냐니까. 에이미가 조의 팔을 잡고 흔들며 다시 물었습니다. 넌 몰라도 돼. 조그만 게 사사건건 참견이야. 저리 비켜. 조가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에이미는 화가 났습니다. 매그는 그런 에이미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에이미, 우리 둘만 초대받았기 때문에 널 데려가기 곤란해. 그렇지만 다음엔 꼭 데려갈게. 그러나 에이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네. 어제 로리와 수군대더니 내가 옆에 가니까 입을 꽉 다물었잖아. 로리와 함께 가는 거 맞지? 맞아. 이제 다 알았으니 됐지? 그럼 귀찮게 굴지 말고 비켜. 조가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에이미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망울만 반짝였습니다. 말갈량이 조 언니와는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매그 언니 앞에 가서 응석을 부렸습니다. 매그 언니, 나도 데려가 주라. 제발. 7개의 성 연극 보러 가는 거 맞지? 나도 전부터 그 연극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저 꼬마는 어디든지 따라가려 해. 넌 집에서 베스와 놀고 있어. 조가 버럭 화를 내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뒤로 물러선 에이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매그는 순간 에이미가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에이미, 그러지 말고 다음 토요일에 베스랑 같이 가. 오늘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게다가 넌 지금 감기도 걸렸잖니? 얼른. 착하지? 그러나 한번 뾰루퉁해진 에이미의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매그와 조를 부르는 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로리. 금방 갈게. 조가 명랑하게 대답하고는 매그 쪽을 돌아봤습니다. 언니, 저런 고집불통하곤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어서 가자. 로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실례야.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설 때 에이미는 난간에 매달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조를 비난했습니다. 두고 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나 조와 매그는 그런 에이미를 무시한 채 로리의 마차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재밌게 연극을 보았습니다. 7개의 성은 소문대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런 도깨비와 아름다운 요정들이 흥미진진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잠시 후에 나타난 금발의 공주님은 에이미와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조는 에이미가 자기를 향해 말하던 게 생각났고 걱정이 돼서 연극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극 관람을 끝내고 매그와 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에이미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매그가 베스에게 연극 줄거리를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동안 조는 걱정이 돼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책상 앞에 앉았는데 불현듯 조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조는 서둘러 책상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당황한 조가 다시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가 찾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해. 에이미의 짓이 틀림없어. 이렇게 결론 내린 조는 정신없이 아래층으로 뛰어갔습니다. 에이미, 너지? 내 원고 어쨌어? 생사람 잡지 마. 내가 왜 언니 원고를 가져가? 에이미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조가 소리치며 에이미의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에이미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몰라. 바른 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까지 동화 좀 없어졌다고 이 야단이야? 에이미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추긴 감췄구나.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내놔. 감추긴 뭘 감춰. 그따위 원고 뭉치는 저 불타는 난로 속에서나 찾아봐. 벌써 재가 되었을 테지만. 뭐라고? 내가 정성을 기울여 쓴 원고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야? 아빠가 돌아오시면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 소중한 원고를 네가 불살랐다고? 조는 발을 동동 구르며 에이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빨리 내 원고 찾아내. 다신 똑같은 걸 쓸 수 없단 말이야. 조는 에이미의 뺨을 철썩 소리나게 때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원고는 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 동화가 무척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보여드리려고 몇 년간 공들여 쓴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불태워 버리다니. 저녁 때가 되어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매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일은 에이미가 100번 잘못한 거다. 그 원고를 쓰느라 조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잖니. 에이미, 입장 바꿔 생각해보렴. 만일 네가 아끼는 스케치북을 언니가 태워버렸다면 네 마음이 어땠겠어? 이번 일은 엄마도 용서하기 힘들구나. 어서 조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에이미는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고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마음 좋은 베스 언니마저 에이미를 외면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조가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조는 아직 화가 덜 풀린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 언니,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에이미가 조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조는 무서운 얼굴로 한마디 내뱉고 에이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안 돼. 절대로 용서 못해. 에이미가 다시 사과를 했지만 조의 대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러자 에이미도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 그렇다고 누가 겁낼 줄 알아?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착 가라앉아서 자매들끼리 웃고 떠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척 답답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롤이랑 스케이트나 타러 가야겠다. 갑갑해서 견디기 힘들다는 듯 조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로리와 얼음판에 나가 스케이트라도 타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조가 벽장에 들어있는 스케이트를 꺼내어 손질하는 것을 본 에이미가 매그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럼 조가 나간 뒤 몰래 따라가렴. 로리와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조의 기분이 풀릴지도 모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빌어봐. 매그가 에이미에게 귀뜸을 했습니다. 에이미는 매그의 충고를 듣고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언니. 서둘러 채비를 갖춘 에이미는 두 사람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얼음판이 있는 저수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에이미가 저수지에 도착해 보니 로리와 조는 신나게 얼음을 지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저수지에 도착해 보니 로리와 조는 이미 신나게 얼음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뒤따라오는 걸 알고 있던 조는 잘 맞지도 않는 스케이트를 신느라 쩔쩔매는 에이미를 외면한 채 스케이트를 타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기 전 얼음판을 살펴본 로리가 저수지 기슭은 꽝꽝 얼었지만 한가운데는 위험하니까 조심해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지만 조는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쩍 하고 얼음판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에이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는 에이미를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리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가 발을 동동 구르며 쩔쩔매고 있을 때 로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 어서 저 울타리의 나무를, 어서! 조는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어 울타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 사이 로리는 짧은 나무 막대로 힘겹게 에이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가 울타리에서 긴 나무를 뽑아와서 두 사람은 힘을 모아 에이미를 구해냈습니다. 에이미는 추위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조가 코트를 벗어 에이미에게 걸쳐주었습니다. 에이미, 정신 차려. 조, 안 되겠어. 에이미를 어서 집으로 옮기자. 조와 로리는 에이미를 들쳐업고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물에 젖은 에이미를 보자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족들은 에이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에 감싸서 난로불 옆에 눕혔습니다. 에이미는 창백한 얼굴로 이내 잠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상처도 별로 없고 너희들이 서둘러서 데리고 왔으니까. 모두 로리 덕분이에요. 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에이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전부 제 탓이에요. 전 정말 못된 아이예요. 조는 침대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손바닥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나무를 뽑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엄마, 전 정말 형편없는 아이예요. 저수지 가운데는 얼음이 얇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했어요. 제 마음속엔 못된 악마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조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에이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에이미는 절 용서해 줄까요? 세상에 저처럼 못된 아이가
또 있을까요? 조, 힘내라. 에이미는 괜찮아. 성격이 나쁘다면 차츰 고치면 되고. 엄마도 어릴 적엔 꼭 너 같았단다. 그걸 고치는데 30년이 걸렸지. 그때 잠에서 막 깨어난 에이미가 살며시 손을 내밀어 조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용서해 주는 거지? 아니야, 에이미. 내 잘못이 커. 오히려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언니. 조와 에이미는 따뜻한 포옹을 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매들의 사랑이 아닐까요? 거짓 아름다움.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그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모두 홍역에 걸리는 바람에 집에서 쉬고 있던 매그에게 뜻밖의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2주일 정도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애니 모파트라는 부잣집 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매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챙기며 부러운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는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정말 행운아야. 마침 킹신의 아이들이 홍역에 걸렸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초대에 응할 수 있었겠어? 잘됐다. 가끔 이런 일도 있어야지. 언니라고 항상 그 골치 아픈 아이들 틈에서 고생만 하란 법은 없잖아. 이번 기회에 신나게 놀다 와. 조가 매그의 장갑을 챙겨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애니네 집은 무지하게 부자라며? 난 언제 그런 집에 한번 초대받아 가보나? 그러나 어머니는 매그의 이번 여행이 별로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사치스런 상류 사회 사람들의 생활을 본 매그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까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 내내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집안 살림까지 돕느라 무척 지쳐있던 매그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그가 여행을 떠나는 날은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매그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로리가 예쁜 꽃을 꺾어다 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터여서 매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웠습니다. 애니네 집은 듣던 대로 호화스러웠습니다. 사나흘을 지나는 동안 매그도 그들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애니의 아버지는 뚱뚱하고 쾌활한 성격의 노인이었습니다. 매그를 무척 귀여워해서 데이지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2, 3일이 더 흐르고 댄스 파티가 열리는 토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난 화려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을 거야. 매그, 넌 뭘 입을 거니? 애니의 언니 셀리가 물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포플린 옷을 입으려고요. 매그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연락해서 새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해. 다른 옷은 없어요. 매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 치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내 옷을 한 벌 빌려주고 싶은데 어떠니? 작아서 입지 못하는 게 있거든. 아니에요. 전 그냥 이 옷을 입을래요, 언니. 거절하기가 무안했지만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싶진 않았습니다.
낡은 포플린 옷을 입고 파티장에 나타난 매그를 보고 같은 또래의 소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매그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녀가 멋진 꽃다발과 편지 한 통을 들고 파티장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다발이네. 아마 우리 언니 약혼자인 조지 씨가 보낸 걸 거야. 애니가 호들갑을 떨자 꽃다발을 들고 온 하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애니 아가씨. 이 선물은 매그라는 아가씨에게 온 것입니다. 아, 미안해. 언니의 약혼자가 보낸 꽃인 줄 착각했네. 매그가 하녀에게서 꽃다발과 편지를 받아들자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해하는 소녀들이 매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씩 떠들어대는 소녀들 틈에서 매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은 매그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보내셨어. 그리고 이 아름다운 꽃다발은 로리라는 이웃집 아이가 보내준 거야. 별거 아니라는 듯 무덤덤하게 말하는 매그의 표정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낡은 포플린 옷 때문에 기죽어 있던 매그는 편지를 써서 격려해 주신 어머니와 약속을 잊지 않고 꽃다발을 보내준 로리가 고마웠습니다. 이날 매그의 수수한 아름다움은 파티장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애니의 뚱뚱보 아버지는 저에게 같이 춤출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아가씨? 라고 말하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목요일 밤이 됐습니다. 그날도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파트 씨 댁 딸들은 서로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야단이었습니다. 매그에게도 포플린 옷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기어이 실크로 만든 자기들 옷을 입게 했습니다. 매그도 끝까지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매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애니와 그의 언니들은 매그를 인형처럼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화장을 시켜주고 허리가 꼭 끼는 옷을 입힌 다음 예쁜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 상아로 장식한 부채, 목걸이에 귀걸이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거울을 본 매그는 전혀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얼떨떨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전혀 몰라보겠는데? 사람들이 달라진 매그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매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 토요일 파티에 와서 매그가 아름답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장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오늘은 영 어색하네. 꼭 허수아비의 실크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 전에 봤을 땐 보기 드물게 수수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는데. 매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틀 뒤 집으로 돌아온 매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억만금을 준대도 다신 그런 요란한 곳에 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엄마도 안심이 되는구나. 그런 부잣집에서 생활해보고 우리 집처럼 초라한 곳에선 살기 싫다고 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매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와락 안겨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바로 우리 엄마처럼.